자, 이어서요. 우리 이제 민법에서 물권편에서 용익물권이죠. 용익물권. 거기다가 임차권은 아시다시피 용익물권은 아니지만 채권으로서 용익권이다, 그죠? 예. 지상권, 그죠? 전세권. 우리 이 지역권은 용익물권이긴 하지만 얘는 특수한 권리예요. 그래서 지역권은 그냥 논외로 하시고, 지상권과 전세권과 임차권. 그럼 또 임차권은 우리 민법상 임차권이 있고요. 주임법상 임차권이 있고요. 상임법상 임차권이 있습니다. 이게 다 달라. 근데 이게 지금 정리가 안 돼요. 시험에는 매번 당연히 뭐 한 문제 이상 계속해서 출제합니다. 특히 뭐 아시다시피 한 문제 이상이죠. 뭐 우리 민법에서 임차권 시험에 매년 반드시 출제하고요. 거기다가 주임법은 보통 한 2문제 냅니다. 2문제 내고요. 상임법에서 1문제. 그죠? 거기다가 지상권, 전세권까지 하면요. 최소한 시험에서 우리 40문제 중에서 한 4, 5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근데 얘들이 지금 정리가 잘 안 돼. 정확하게 여러분 정리를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늘 강조를 드리지만 이 객관식 시험은 하나를 알더라도 좀 더 정확하게 알자. 대충 어설프게 알아가지고는 이것도 맞는 것 같고 저것도 맞는 것 같고 이래 돼요. 네, 그래서 정확하게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상권, 전세권, 민법상 임차권. 그 다음 여러분들 거기 5번 다음에 이제 6번 나오잖아요. 예, 6번이 이제 민법상 임차권하고 또 주임법상 임차권, 상임법상 임차권 같이 여러분들 같이 비교해 봅니다. 임차권, 쭉 같이 비교를 해봐요. 의외로 이걸 잘 모르시더라고. 원상회복 의무. 당연히 이제 지금 당사자 간에 특이하게 없는 것을 전제로 우리 지금 민법의 규정을 물어보는 겁니다. 민법과 주임법, 상임법의 규정을 물어보는 거예요. 자, 원상회복 의무. 일단 원상회복 의무는 당연히 그 지상권자나 전세권자나 임차권자가 부담하는 겁니다. 소멸했을 때 원상회복. 예. 자, 이 원상회복 의무에 관한 각각 규정이 있느냐. 그럼 지상권자는 지상권이 소멸했을 때, 즉 존속기간이 만료가 됐을 때 원상회복 의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원상회복 의무. 그 다음 전세권도 전세권이 소멸했을 때 원상회복 의무 있습니다. 그 다음 민법상 임차권도요. 원상회복 의무 있습니다. 그 다음 주임법상 임차권도 역시 원상회복 의무 있고요. 상임법상 임차권도 원상회복 의무는 있습니다. 다 이거 모르시는 분들 많으시더라고. 원상회복 의무에 관한 규정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자, 용익권은 그러니까 원상회복 의무 규정이 있다라는 거. 아시겠죠? 네. 그 다음에 사용대가. 자, 우리 지상권의 경우에 그 사용대가, 당연히 사용대가는 누가 누구에게? 지상권자가 지상권 설정자에게 지급하는 겁니다. 자, 사용대가는 치료를 지급한다, 그죠? 다만 치료 지급은요, 임의적이에요, 필수적이에요? 임의적이다라는 거. 그 다음 우리 지상권에 있어서 치료는요, 제가 물어봅니다. 반드시 금전에 한한다. OX? X입니다. 반드시 금전일 필요는 없어요. 여러분들 거기 이 자료에는 다 정리가 되어 있으니까. 예. 그 다음 전세권에 있어서는요, 전세금이 필수 요소다, 그죠? 예, 그래서 요거 반드시 필수적이다라는 거. 그죠? 그 다음 전세금은요, 전세금은 금전에 한합니다. 비금전은 안 돼요. 아시겠죠? 예. 전세금은 금전에 한한다라는 거. 이제 그 비교를 아시자고. 예. 그 다음 우리 민법상 임차권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보증금이 있고요. 차임이 있는데 그 사용 대가가요. 보증금과 차임이 있는데 차임은 아시죠? 필수 요소다라는 거. 아시죠? 예. 이에 반해서 보증금은 필수예요, 임의예요? 임의다라는 거. 그거 구별하시고. 그다음에 주임법상 임차권도 여러분 우리 주임법이나 상임법은 민법에 비해서 특별법이다 그죠? 그러면 만약에 주임법 상임법에서 규정이 없으면 당연히 민법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죠? 그럼 우리 주임법이나 상임법에서 혹시 뭐 사용대가 차임 지급을 뭐로 해야 된다 이런 규정을 보신 적 있습니까? 없어요. 주임법이나 상임법은 없습니다. 따라서 민법이 그대로 적용되는 거니까 얘는 보증금과 차임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아요. 그럼 보증금은 임의적이고 차임은 필수적이다. 얘도 마찬가지로 보증금과 차임 아시겠죠? 네. 그 다음에 최장기간과 최단기간입니다. 최장기간, 최단기간. 자, 지상권은 최장기간에 관한 규정은 있습니까? 없습니까? 최장기간은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판례에 따르면 영구무한의 약정도 가능하다라는 거. 예. 자, 이에 반해서 지상권은 최단 존속기간은 규정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최단 존속기간 규정이 있다 그죠? 그래서 원칙적으로 우리 견고한 건물을 소유할 목적으로 하는 지상권은 최단 존속기간이 몇 년 이상? 30년 이상 뭐 이런 거 알고 계신다 그죠? 그 다음 전세권은요. 전세권은 최장 존속기간 규정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최장. 그래서 몇 년을 넘지 못한다? 10년을 넘지 못한다. 이거는 토지건 건물이건 전부 다 적용되는 규정입니다. 토지 전세권이건 건물 전세권이건 전부 다 적용돼요. 그래서 제가 수업 시간에 그랬었죠. 여러분 우리 전세권 아까 필수 요소가 뭐예요? 전세금. 전세금은 돈. 그죠? 얘는 채권 소멸시효가 원칙적으로 몇 년입니까? 10년. 그래서 10년을 넘지 못한다라는 규정 두고 있다고. 토지건 건물이건 최장 존속기간 규정이 있습니다. 예. 자, 이에 반해서요. 전세권은 최단 존속기간은 규정이 있긴 한데 오로지 뭐만 있다? 건물만 있다라는 거. 왜? 세입자 보호 때문에. 이거 아셔야 돼요. 토지 전세권은 여러분 최단 존속기간에 관한 규정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세입자 보호 때문에 오로지 뭐만 둔다라고? 건물만, 건물 전세권만. 그래서 몇 년 이상, 최단 존속기간 몇 년 이상? 1년 이상. 아시겠죠? 네. 자, 그 다음에 우리 민법상 임차권 봅니다. 민법상 임차권은 자, 최장 존속기간 규정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없습니다. 최장 기간은 규정 없어요. 그럼 자, 민법상 임차권은 최단 존속기간 규정 있습니까? 역시 없습니다. 우리 민법상 임차권은 아주 단기 임대차도 가능합니다. 이해하시겠죠? 따라서 최단 존속기간 규정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 다음 주임법상 임차권은 최장 존속기간은 규정이 없습니다. 최장은요. 아시겠죠? 예. 네. 근데 최단 존속기간은 우리 주거 안정을 위해서 세입자 보호 때문에 최단 존속기간은 규정이 있다 없다? 있다. 주택은 몇 년? 2년. 그죠? 그 다음에 상임법상 임차권도 역시 최장 존속기간은 규정이 없어요. 그래서 몇십 년간 임차를 하시더라도 상관없습니다. 자, 최단 존속기간은 규정이 있다 없다? 있다. 몇 년? 1년. 그죠? 1년 이상. 그 다음 자, 비용상환 청구입니다. 비용상환 청구. 우리 지상권의 경우에 지상권 물건이다 그죠? 그래서 물건이라고 하는 것은 배타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상권자에게 우리 소유자는 상당히 많은 권한을 다 넘겨주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 비용상환 청구권 하면 필요비와 유익비 두 가지가 있다 그죠? 근데 이 필요비는 어쨌든 지 책임 하에서 그래서 지상권자는 다른 사람에게 뭔가 또 이 권리 설정을 하는 것도 허용하거든요. 지상권 설정자의 동의도 없이. 이해하시겠죠? 막강한 권한을 주니까 항상 법은 공평이야. 따라서 지상권의 경우에 필요비는요. 비용상환 청구권 인정해야 안 해요? 안 해. 그러니까 이건 네가 알아서 부담해 말이지.
너한테 지상권자 나한테 막강한 권한을 주니까 필요비는 그냥 네가 알아서 부담해 이 말이야. 따라서 필요비 상환 청구권은 인정해요? 인정하지 않아요?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에 반해서요. 유익비 상환 청구권은 인정한다 그죠? 그죠? 예. 그다음 전세권도 역시 물권이다 그죠? 예, 물권. 그럼 얘는 배타성을 주거든. 아주 막강한 권리를 주는 거예요. 따라서 전세권자가 필요비에 대해서는 상환 청구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유익비는 상환 청구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자, 이에 반해서 임차권은 채권이에요. 권한을 주긴 하되 아주 막강한 권한을 주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임차권은 아시다시피 임차권은요,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시거나 전대체하실 때 뭐도 얻으셔야 돼? 임대인의 동의도 얻으셔야 된다고. 아주 막강한 권한을 주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따라서 임차권은요, 필요비도 상환 청구 가능하고, 그 다음 유익비도 상환 청구 가능하다라는 거 구별하시자고. 그 다음 주임법상 임차권이나 상임법상 임차권, 얘는 우리 주임법이나 상임법의 비용 상환 청구권에 관한 규정을 따로 두지는 않습니다. 아시겠죠? 따라서 민법이 적용된다 그죠? 네, 그래서 마찬가지로 필요비 상환 청구권 인정하고요. 유익비 상환 청구권 인정합니다. 상임법도 마찬가지로 필요비, 유익비 인정합니다. 아시겠죠? 네. 그 다음 갱신 청구 및 법정 갱신입니다. 자,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그냥 외우려고 하면 그 별로 의미 없어요. 머릿속에 생각하시면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돼. 그래야 조금이라도 기억이 더 가니까. 아니면 지금 문 닫고 나가면서 바로 잊어버린다니까. 자, 지상권, 갱신 청구권. 네, 갱신, 존속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갱신 청구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이건 뭐 상식의 선에서 생각을 해보면, 만약에 이거 갱신 청구 인정 안 해주면 또 이거 지상물을 또 철거해야 되는 문제가 발생하거든. 그럼 이거 국가적으로 봐도, 사회적으로 봐도 낭비다 이 말이지. 그래서 갱신 청구권 인정합니다. 아시겠죠? 다만 법정 갱신은 인정해요? 안 해요? 안 해요. 생각해 보시면 지상권은 보통 최단 존속기간이 30년이야. 근데 아무 말을 하지 않고 있었다고 30년이 그대로 또 연장이 된다. 너무나도 가혹합니다. 이해하시겠죠? 따라서 법정 갱신은 인정하지 않아요. 그 다음 우리 전세권의 경우에 갱신 청구권. 일단 갱신 청구권은 전세권 요렇게 정리하셔야 됩니다. 전세권의 경우에는 갱신 청구권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왜냐하면 얘는 최장 존속 기간에 제한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몇 년? 10년. 그래서 갱신 청구권은 전세권은 인정 안 해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얘랑 연결시키라고. 최장 존속 기간을 10년으로 제한을 한단 말이에요. 전세금이라는 게 소멸시효 10년이니까. 그래서 갱신 청구권, 전세권은 갱신 청구권을 인정하지는 않습니다. 아시겠죠? 네. 자, 이에 반해서 법정 갱신제도, 우리 법정 갱신제도는 인정을 하되 다만 세입자 보호 때문에 뭐만? 건물만 인정합니다. 토지는 법정 갱신제도 없어요. 네, 오로지 뭐만 인정한다고? 세입자 보호 때문에 건물만 인정한다. 자, 그 다음 우리 민법상 임차권은요. 갱신 청구권 인정합니까? 인정하지 않습니까? 잘 생각하세요. 민법상 임차권은 단기의 임대차도 가능한 것을 전제로 합니다. 따라서 갱신 청구권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갱신 청구권 인정 안 해요. 아시겠죠? 왜 거기 자료에 인정한다고 돼 있어요? 자, 다시요. 그러니까 우리 민법상 임차권은 원칙적으로 갱신 청구권 인정해요, 안 해요? 안 해요. 다만 뭐만 갱신 청구권을 인정하냐면 토지만 갱신 청구권을 인정합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제 제가 왜 이렇게 거꾸로 적었느냐면 우리 임대차에서 민법상 임대차에서요. 얘는 주로 규율 대상이 뭐를 목적으로 할까요? 건물과 토지 중에서
건물을 주된 목적으로 합니다.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겠죠? 토지에 대해서 여러분 임대차 하는 경우 잘 보셨나요? 없어요. 이해하시겠죠? 예, 그래서 얘가 원칙이다. 그렇죠. 다시 우리 민법에서는 갱신 청구권 이건 이 민법은 어차피 당기를 전제로 하는 거야. 그래서 갱신 청구권 원칙적으로 인정해야 안 해요? 안 해요. 다만 뭐만 인정한다? 토지만. 왜냐하면 토지 임차권 설정해서 건물 지으면 그 건물 보호해줘야 되니까. 이해하시겠죠? 예. 그 다음 법정 갱신 제도는요? 있어요. 우리 민법은 당기를 전제로 하니까 당기니까 아무 말 하지 않고 있으면 얘들 그냥 법정 갱신 제도 인정한다 이 말이지. 그래 봐야 큰 이 당사자들에게 큰 불이익은 없으니까요. 근데 아까 왜 지상권 같은 경우 이런 것들은 아주 장기거든. 지금 이해하시겠죠? 예. 그 다음 우리 주임법상 임차권, 즉 주택입니다. 주택. 갱신 청구권 인정해야 하나요? 해요. 인정해요. 예, 최근까지 인정 안 했다가 이제 법이 개정되면서 인정합니다. 다만 갱신 청구권은 1회에 한한다라는 거. 아시겠죠? 나중에 이 부분은 뒤에서 또 자세히 보니까. 예. 그 다음 법정 갱신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법정 갱신. 그 다음 상임법상 임차권, 갱신 청구권 인정해요. 예. 그래서 최초 임대차 기간을 포함해서 몇 년? 10년 갱신 청구권 인정합니다. 그 다음 법정 갱신제도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아시겠죠? 자, 일단 지상물 매수 청구와 부속물 매수 청구가 있는데 두 가지 구별하세요. 여러분 지상물 매수 청구는 그 목적물이 토지예요? 건물이에요? 토지. 목적물이 토지. 일단 부속물 매수 청구는요? 건물. 일단 그거는 당연히 구별하신다 그죠? 예. 자, 그럼 우리 지상권의 경우에 지상물 매수 청구권 인정한다 그죠? 예. 아니면 건물 철거해야 되니까 이거 사회적 낭비다 이 말이지. 그럼 당연히 부속물 매수 청구권은 여러분 지상권은 목적물을 토지를 전제로 합니다. 예, 그래서 부속물 매수 청구권은 당연히 인정돼야 안 돼요? 안 돼. 근데 지상물 매수 청구권은 인정하는데 뭐까지 알아두셔야 되냐면 지상권자가 지상물 매수 청구를 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 지상권 설정자가 지상물 매수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이건 법 규정의 취지가 뭐냐면 제가 아까 항상 법은 공평이라고 그랬어. 법은 공평이에요. 근데 지상권자에게는 아주 강력한 배타적인 권리를 주죠. 배타적인 권리를 주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지상권자에게 그만큼 권리를 주니까 지상권 설정자에게도 권리를 준다 이 말이야. 이해하시겠어요? 그래서 지상권 설정자도 매수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있다. 둘 다 가능해요. 예. 그 다음에 전세권도요. 당연히 지상물 매수 청구는 토지를 전제로 하는 겁니다. 토지 전세권을 전제로 해요. 자, 그럼 토지의 경우에 우리 지상물 매수 청구권 인정합니까? 인정하지 않습니까? 인정해요. 지상물 매수 청구권 토지 인정합니다. 아시겠죠? 네. 자, 그 다음에 우리 민법상 임차권 토지의 경우에 지상물 매수 청구권 인정해요? 안 해요? 해요. 해요. 지상물 토지 임대차 지상물 매수 청구권 인정해야 되겠죠. 아니면 건물 철거해야 되니까. 지금 이해되세요? 네. 그런데 임차인은 지상물 매수 청구권 할 수 있는데 임대인이 지상물 매수 청구권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임대인은 안 돼. 잘 생각하시자고요. 제가 아까 그랬죠. 물권이야. 지상권이나 전세권은 물권이야. 아주 강력한 권리를 주는 거예요. 그 지상권자나 전세권자에게 강력한 권리를 주는 거야. 그러니까 얘들은 필요비도 반환 청구 못 하는 거지. 지금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강력한 권리를 주는 대신에 그 설정자도 물권이니까 설정자도 매수 청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지금 이해하시겠죠? 근데 이에 반해서 임차권은 강력한 권리를 주는 거 아니거든. 따라서 임대인은 매수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오로지 누구만 가능하다? 임차인만 매수 청구 가능하다라는 거. 근데 시험에서 아주 가끔씩 이 내용까지도 물어봐요. 근데 이 내용은 거의 뭐 시험에서 이런 아주 디테일한 부분까지는 잘 물어보지는 않는데 여러분들은 이왕이면 정확하게 알아두시자고요. 그러니까 지상권이나 전세권은 물권, 강력한 권리니까 그 전세권자나 지상권자가 매수 청구권을 인정하는 것은 당연한데요. 그 설정자도 매수 청구권을 인정한다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이에 반해서 임차권은 상대적으로 강력한 권리를 주는 건 아니거든. 그래서 임차인은 매수 청구권 인정하는데 임대인은 매수 청구권 인정해야 안 해요? 안 해요. 아시겠죠? 네. 그 다음 우리 주임법상 임차권이나 상임법상 임차권에는 지상물 매수 청구나 부속물 매수 청구권에 대한 규정은 없습니다. 그래서 더 안 적을게요. 당연히 동일하다. 민법상 임차권과 마찬가지다. 아시겠죠? 네. 그 다음 아까 부속물 매수 청구권, 우리 전세권의 경우에 전세권 부속물 매수 청구권 건물 전세권의 경우에 당연히 인정한다 그죠? 당연히 인정해요. 그럼 이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전세권자도 할 수 있고, 이 물권 강력한 권리 주니까 설정자도 매수 청구권 행사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 다음 민법상 임차권, 즉 건물을 전제로 합니다. 부속물 매수 청구권 인정해야 하네요? 인정해요. 아, 이제 좀 막 자신이 없어졌구나. 제가 아까 말했죠. 여러분들 지금 이거 모른다고 해서 너무 당황하실 필요 없어요. 아주 어렵게 시험에 내면 이제 이런 부분들까지도, 시험에 어렵게 출제를 하면요, 이런 부분들까지도 물어보니까 지금 추가로 10점 더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너무 당황하거나 흥분하지 마시고요. 편안한 마음으로 하세요. 편안한, 이런 부분까지 혹시 그래도 한번 들어두면 시험장에 가면 찍는데 훨씬 도움 될 거니까. 자, 우리 민법상 임차권 부속물 매수 청구권 인정합니다. 다만 누구만요? 임차인만요. 임대인은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주임법상 임차권과 상임법상 임차권은 마찬가지입니다. 아시겠죠? 네. 왜냐하면 주임법이나 상임법에서는 지상물 매수 청구나 부속물 매수 청구권에 관한 규정은 없어요. 아시겠죠? 네. 자, 그래서 5번과 6번을 한꺼번에 같이 정리를 했습니다. 자, 이어서 법정지상권, 그 다음 관습법상 법정지상권, 굳이 우리는 여러분 법정지상권과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 이 두 가지를 구별할 필요는 없어요. 우리 시험과 관련해서도 구별할 필요는 없습니다. 법정지상권과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을 인정한다라고 하는 것은 반대로 이야기하면 건물을 철거하지 않을 수 있다 이 말이지. 누가요? 건물 소유자가. 따라서 법정지상권이나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은요, 당연히 누구에게 주어지는 겁니까? 토지 소유자, 건물 소유자 중에서요? 그거 아셔야 돼. 누구에게요? 건물 소유자에게 인정을 하는 권리다 이 말이죠. 다만 법률의 규정에 의해서요. 그 법률의 규정이 성문법이면 법정지상권, 불문법이면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입니다. 둘 다 뭐 요건이나 이런 것들도 거의 유사하니까 신경 쓰실 필요 없고요. 그럼 그 효과는 철거하지 않을 수 있다 이 말이지. 아시겠죠? 그 다음 그러면 건물 소유권이 주된 권리다 그죠? 예, 얘가 주된 권리. 그럼 법정지상권이나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은 종된 권리다라는 거, 그 개념까지 아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예. 자, 제가 아까 통계를 냈다고 그랬잖아요. 우리 뭐 수험생분들한테 거의 1번, 2번이에요. 1순위, 2순위예요.
제일 어려워하는 이 지상권하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공동저당. 제일 어려워하는 부분입니다. 5가지 판례, 거기 지금 우리 자료에 나와 있거든요. 5가지 판례만 여러분들이 잘 정리를 해 두시면 됩니다. 그 판례 5가지만요. 하나하나 봅니다. 자, 첫 번째 판례입니다. 일단 여러분들 결론부터 보시기 전에 같이 한번 생각해보고 고민해 보자고요. X라는 토지 소유자가 갑이에요. 여기 Y라는 건물이 있습니다. 역시 소유자는 갑입니다. 다만 이 Y라는 건물은요, 현재 미등기입니다. 즉 토지는 등기되어 있고 건물은 등기 안 되어 있다 이 말이지. 자, 이걸 토지와 건물을요 각각 을에게 매매를 합니다. 누가요? 네, 갑이 누구에게? 을에게 이걸 판다 이 말이지. 자, 그러면 이 경우에 현재 갑은 Y 건물의 소유자입니다. 다만 미등기더라 이 말이죠. 여러분 아시죠? 우리 원시취득 등기하지 않더라도 물권 변동 효력은 발생하잖아요. 다만 처분하기 위해서 뭐 하셔야 돼? 등기하셔야 되는데 얘가 아직 등기를 하지 않은 상태로 그냥 넘겨버렸다 이 말이지. 자, 이 경우에 항상 우리 법정지상권이나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은 누구에게 인정되는 거라고? 건물 소유자에게. 그럼 이 건물 소유자에게 법정지상권을 인정할까?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경우에 법정지상권을 인정할까? 그러면 을은 법정지상권 인정하면 이 Y라는 건물 이거 철거도 못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항상 여러분들 결론부터 생각을 하시고 그러고 이제 그 과정 논리를 이제 끼워 맞추는 겁니다. 우리 대법원 판례도 그래서 여러분 판결문에 보시면 항상 판결 주문이 먼저 나와요. 그리고 거기에 대한 이유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요 토지 건물이 각각 갑이 소유인데 갑이 토지만 팔았어. 을에게 토지만 팔았어. 그럼 이 경우에는 법정지상권 인정할까요 안 할까요? 이때는 당연히 인정합니다. 지금 아예 지금 법정지상권은 자 다시요. 토지와 건물이 동일 소유자였는데 토지와 건물을 별개로 매매했다 이 말이지. 별개로 처분했어요. 그러면 이 경우에는 법정지상권 인정한다 그죠? 정확하게는 관습상의 법정지상권 인정해요. 자, 근데 같이 처분을 했어. 그럼 이 경우마저도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을 인정한 게 타당할까요? 아니다. 그래서 우리 판례에 따르면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이게 여러분 전원합의체로 2000년도 초반에 전원합의체로 판례 변경이 있었던 거예요. 예전에는 이 경우에 법정지상권 인정했거든. 근데 이거 타당하지 않다라는 거야. 지가 다 팔아놓고 생각해보세요. 다 팔아놓고 법정지상권을 주장 행사한다는 것은 신의칙에도 위배가 된다. 그래서 판례는 그런 표현 그런 문구까지 씁니다. 이건 신의칙에도 위배가 된다. 이해하시겠죠? 따라서 이 경우에 처분하더라도 법정지상권, 정확하게는 관습상의 법정지상권 인정합니까? 인정하지 않습니까? 인정하지 않는다. 이해하시겠죠? 자, 그럼 이 상태에서 이게 실제로 있었던 사례예요. 그러니까 대법원까지 올라갔어요. 을이 병에게요. 요렇게 하죠. 자, 가령 을이 병에게 토지에 대해서만요 저당권을 설정을 해줬습니다. 건물은 지금 저당권 설정을 못 해줬어요. 이유는 아시죠? 미등기니까요. 지금 이해하시겠죠? 네, 토지에 대해서만 저당권을 설정했어. 자, 토지가 경매가 들어갔습니다. 토지가 경매가 들어갔어요. 이제 가령 낙찰자, 가령 정이라는 사람이 얘가 낙찰자입니다. 즉 토지 소유권자다 이 말이지. 자, 이 경우에 우리 민법 336조에 법정지상권. 자, 이 경우에 역시 법정지상권은 여러분 누가 가지는 거예요? 건물 소유자. 지금 건물 소유자 누구예요? 갑. 지금 이 갑에게 법정지상권 인정을 할까 이 말이지. 인정할까요? 인정하지 않을까요?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 판례 논리는 이래요. 자, 지금 저당권 설정 당시에
을이 병에게 저당권을 설정할 때 여러분 법정지상권의 요건이 뭐냐면 토지와 건물은 동일 소유자임을 전제로 합니다. 지금 토지 소유자는 누구예요? 을이에요. 건물 소유자는 누구예요? 갑입니다. 저당권 설정 당시에 동일 소유자예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따라서 법정지상권은 인정하지 않는다. 결국 이 경우에는 관습상의 법정지상권과 법정지상권 인정합니까? 인정하지 않습니까? 인정하지 않는다. 그럼 여러분들은 이 판례는 아주 유명한 판례입니다. 전원합의체로 나왔던 이거 지상권 나오면 이 판례 모르면 안 돼. 아시겠죠? 지상권 하면 당연히 이 판례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토지와 건물이 동일 소유자인데 건물이 미등기더라. 그 미등기. 그러면 이 경우에 처분행위를 하더라도 법정지상권 인정한다, 인정하지 않는다? 인정하지 않는다. 그게 결론입니다. 아시겠죠? 네. 근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만약에 그러니까 시험에 지문이 나오면 잘 보시라고. 토지만 예를 들어서 매매를 했어. 지금 건물은 미등기니까 매매 못할 거고 토지만 매매를 했어요. 그럼 이 경우에는 법정지상권 인정한다, 인정하지 않는다? 인정해요. 구별하시자고. 이건 다 같이 매매를 했다 이 말이지. 이해하시겠죠? 네. 그래서 다 같이 매매하면 법정지상권 인정하지 않는다. 그 다음 두 번째가요. 자, 가령 각과 을이 건물을 공유하고 있고요. 건물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토지에 대해서는 갑이 단독 소유하고 있어요. 지금 이건 건물을 공유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예. 지금 자꾸 자료 보지 마시고 칠판 보면서 지금 물어보면 답도 좀 하세요. 가만히 그냥 앉아서 그냥 보고만 계시지 말고 예, 답도 좀 하고 해야지. 아니면 이게 딱 잠오거든요. 가만히 있다 보면요. 항상 가만히 있으면 잠이 와요. 자, 이 경우에 갑이요. 자신의 토지에 대해서 만약에 병에게 저당권을 설정해 줬다는 거지. 토지에 대해서 저당권 설정해 줬어요. 그러면 토지만 경매가 들어갑니다. 가령 낙찰자 정의 낙찰자입니다. 법정지상권 인정할까요? 인정하지 않을까요? 이때는요. 이때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때는 법정지상권은 인정합니다. 제가 항상 그랬죠. 법은 공평이라고. 법은 공평해요. 자, 이 경우에 지금 토지에 대해서만 저당권을 설정을 했으니까 이 저당권자 병의 입장에서 봤을 때도 이 법정지상권의 성립의 위험에 대해서는 지금 자기는 인지합니까? 인지하지 못합니까? 아니, 여러분이 병이라고 생각하세요. 지금 토지 있고 멀쩡히 건물도 있어. 토지가 있고 그 지상에 건물이 있어. 근데 토지에 대해서만 저당권을 설정해서 그럼 나중에 경매 들어가게 되면 나중에 법정지상권의 문제는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잖아요.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겠죠? 그러면 여러분이 병이라면 만약에 X라는 토지가 1억이다. 그러면 제대로 1억을 담보가치로 매기고 돈 빌려줄까요? 안 빌려줄까요? 안 빌려주지. 지금 이해하시겠죠? 얘는 충분히 예견 가능하다 이 말이지. 그래서 이 경우에는 법정지상권을 인정한다. 특별히 불이익을 입는 사람은 없다 이 말이에요. 지금 이해하시겠어요? 비교를 해보자고요. 지금 이 동그라미 2번과 X라는 토지가 있고요. 이 토지 소유자가 갑과 을 각각 2분의 1씩 공유하고 있고요. Y라는 건물을 지었는데 이 Y라는 건물은 갑이라는 사람이 단독 소유합니다. 토지의 지분권자 중 1인이 동의 얻어서 건물 지었다 이 말이지. 자, 만약에요. 이 Y라는 건물 갑이 단독 소유하고 있으니까 이걸 담보로 제공하면서 병에게 저당권을 설정합니다. 돈을 빌린다 이 말이지. 정의라는 사람이 낙찰자입니다. 자, 이 경우에 지금 이 건물의 소유자는 누굽니까 여러분? 갑. 그럼 갑에게 항상 법정지상권은 누가 가지는 거라고요? 건물의 소유자가 가지는 겁니다.
자, 이 건물의 소유자에게 법정지상권을 인정할까요? 이 경우에는 건물의 소유자에게 법정지상권을 인정할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제가 아까 그랬죠. 법은 공평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법정지상권을 인정한다라면, 이 을은요, 영원히 이 건물 철거 못해요. 영원히 못할 수도 있습니다.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겠죠? 그럼 을에게는 불측의 손해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이게 우리 판례 논리, 그대로 판례 이후에, 이 판결 주문 이후에 보면 이 내용이 그대로 나와요. 을에게는 예측하지 못하는 을이 이 법정지상권에 처분행위를 한 모순이 발생한다 이 말이지. 얘는 아무것도 한 게 없어. 지금 이해하시겠죠? 근데 이 경우에 법정지상권을 인정한다라고 하면 을에게는 불측의 손해가 발생한다 이 말이야. 따라서 이때는 법정지상권을 인정합니까? 인정하지 않습니까? 인정하지 않는다. 하나만 더 하고 비교해 볼게요. 하나만 더 하고 비교해 보죠. 자, 여기 지금 X라는 토지가 있습니다. 각과 을이요, 현재 구분 소유적 공유관계에 있습니다. 구분 소유적 공유관계가 뭔지 아시죠? 그냥 대외적으로 각각 지분은 2분의 1씩 지분 등기를 해놓고 이걸 서로 나누어서 가진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구분 소유적 공유관계를 다른 말로 뭐라고 합니까? 상호 명의신탁이라고 해요. 이제 그 정도 용어는 알아두시자고. 우리 구분 소유적 공유 관계를 뭐라고 한다라고요? 상호 명의신탁. 예. 자, 갑이 자신의 범위에 해당하는 여기다가 갑이라는 사람이 건물을 하나 지었어요. 건물을 지었습니다. 병에게 돈을 빌리면서 저당권을 설정합니다. 자, 이 건물은 정이라는 사람이 낙찰을 받았어요. 낙찰자입니다. 낙찰자. 자, 법정지상권. 법정지상권은 여러분 누가 가지는 권리라고요? 건물 소유자. 지금 건물 소유자 누구예요? 갑. 갑은 법정지상권을 가질까요? 가지지 못할까요? 네, 이때는 인정합니다. 자,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이 경우에 정이라는 사람이 이제 낙찰을 받아서, 그러면 이 정이라는 사람이 Y 건물의 소유자야. 그럼 이 건물은 지금 어디에 있어요? 갑이 지분에 해당하는 부분에 있죠. 특별히 불이익을 입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그래서 결론은 구분 소유적 공유관계에 있는 경우에는 법정지상권을 인정한다는 거야. 자, 비교해 보자고요. 아까 토지의 경우에 토지 공유관계 있어요. 토지가 공유관계 있습니다. 지금 구분 소유적 공유관계 말고 토지가 공유관계 있습니다. 그러면 법정지상권 인정해야 안 해요? 안 해요. 왜냐하면 나머지 토지 지분권자에게는 그럼 법정지상권이 인정된다면 여러분 법정지상권은 기간도 없어요. 심지어 영구무한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럼 얘는 토지에 대해서 권리 지분 가지고 있지만 나중에 바보 돼버리는 거야.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 지금 이해하시겠죠? 따라서 이 경우에는 법정지상권 인정한다, 인정하지 않는다. 인정하지 않는다. 그러면 건물의 공유자입니다. 이번에는요. 건물의 공유자는 이때는 법정지상권 인정해야 안 해요? 해요. 불측에 손해 입는 사람 없습니다. 아시겠죠? 네. 정리해 주셔야 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출제자료도 막 내고 싶잖아요. 헷갈리거든. 네. 뭐 제가 이제 시간만 있으면 좀 더 뭐 여러분들에게 더 많은 내용들을 말씀드리고 싶지만 일단 이 내용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결론, 우리 이제 시험 얼마 안 남았잖아요. 네, 결론 머릿속에 담아두세요. 네. 그래서 건물의 공유자, 건물이 공유관계에 있다. 그러면 이 경우에 법정지상권 인정한다, 인정하지 않는다? 인정한다. 그 다음 토지가 공유관계에 있다. 구분소유적 공유관계 말고 토지가 공유관계에 있다. 이 경우에 법정지상권 인정한다, 인정하지 않는다? 인정하지 않는다. 그럼 나머지 토지 지분권자는 큰일 나거든. 이해하시겠죠? 그 다음 토지에 대해서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에 있다. 그러면 법정지상권 인정한다, 인정하지 않는다? 인정한다.
되셨죠? 그 다음 나머지 5번째가 뭐냐면요. 환지입니다. 자, 우리 법정지상권은 여러분 전제 자체가 뭐냐면 동일 소유의 토지와 건물이 동일인에게 귀속되어 있는 것을 전제로 뭔가 토지 건물 중에서 하나만 처분행위를 했을 때 그때 법정지상권을 인정하는 거거든요. 근데 환지는 처분행위예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환지가 뭔지 아시죠? 땅만 바꿔준다 이 말이야. 이건 처분행위예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따라서 이건 처분행위가 아니니까 아예 법정지상권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환지의 경우에는 법정지상권 인정한다? 인정하지 않는다? 인정하지 않는다. 되셨죠? 자, 공동저당입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수험생분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내용 중에 하나가 이 공동저당, 그 다음 그 또 하나가 이제 법정지상권. 공교롭게도 지금 2교시에 여러분들은 딱 2교시 되면 이제 조금 이 긴장이 좀 해이해지면서 살짝 덥기도 하고 이제 몸에 열도 살짝 오르고요. 하필이면 그래서 제가 순서를 좀 바꿀까도 생각을 했었어요. 생각을 했는데 일단 교재 순서대로, 왜냐면 시험도 우리 이 순서대로 시험에 나오거든. 예, 그래서 순서대로 그냥 합니다. 공동저당. 역시 이해를 하지 못하시면요 정말로 난공불락입니다. 자, 1순위 저당권자가 있고요 2순위 저당권자가 있습니다. 가령 1순위 저당권자를 갑이라고 하고요, A라는 부동산이 있고요, B라는 부동산이 있습니다. 자, 을 소유 부동산이에요. 근데 을이 누구냐면 채무자입니다. 둘 다 을 소유다 이 말이지. A라는 부동산에 후순위 저당권자 병이 있습니다. 후순위 저당권자. 네. 자, 공동저당의 목적 부동산은요, 우리 원칙은, 민법에서는 원칙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아요. 원칙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는데, 우리 실무적으로 항상 법이라는 게 제일 법의 추구 이념이 뭐냐면 공평이니까 가장 공평한 게 뭐냐면 한꺼번에 같이 경매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걸 우리는 동시배당이라고 해요. 동시배당. 다만 이시배당도 어떤 특정한 사정이 있어가지고요, 이 이시배당도 허용한다라는 거예요. 동시배당이 원칙인데, 그럼 이제 동시에 배당을 했으면 만약에 A라는 부동산이 3억에 팔렸다, 매각이 됐다 이 말이지. 그 다음에 B라는 부동산이 2억에 매각이 됐다라고 하면 갑의 채권액 중에서 5분의 3은 A라는 부동산에 대해서 배당을 받고, 이해하시겠죠? 그 다음에 5분의 2는 B라는 부동산에 대해서 배당을 받는 게, 만약에 채권액이 1억 원이라고 한다면 6천만 원은 A 부동산에서 배당받고, 그죠? 나머지 4천만 원은 B 부동산에 대해서 배당받는 게 그게 가장 공평한 거다 이 말이지. 그러면 이 경우에는 후순위 저당권자 병에게 불이익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따라서 후순위 저당권자에게 불이익이 없으니까 이제 후순위 저당권자의 대위라는 것은 당연히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 대위라는 게 선순위 저당권자를 대신한다 이 말인데, 그 후순위 저당권자의 대위는 전제 자체가 뭐냐면 당연히 이시배당을 전제로 합니다. 후순위 저당권자의 저당권자의 대위는요, 전제 자체가 뭐를 전제로 한다라고요? 이시배당을 전제로 한다. 그거 꼭 기억해 두셔야 돼. 이시배당. 그 다음에
자, 생각을 한번 해보죠. 만약에 이 B라는 부동산이 을 소유 부동산이 아니라 가령 다른 사람, 이 B라는 부동산이 을 소유가 아니라 뭐 예를 들어서 정소유 부동산이다. 정소유. 그럼 이 정을 뭐라고 해요? 지금 채무자는 을이거든요. 이 정을 뭐라고 해요? 물상보증인이라고 합니다. 물상보증인. 예. 자, 만약에 지금 A라는 부동산이 먼저 경매가 됐어요. A라는 부동산이 먼저 경매가 됐다. 그럼 이 경우에 병이라는 사람은요. 병이라는 사람은 이 B라는 부동산, 즉 B 부동산 정소유의 물상보증인 소유의 부동산에 대해서도 대위할 수 있을까요?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물상보증인의 의미를 아셔야 돼요. 물상보증인은 채무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거 아셔야 돼요. 물상보증인은 채무는 있다, 없다? 없다. 오로지 뭐만 저당권만 설정한 거 이야기예요. 그걸 우리는 물상보증인이라고 하거든. 그럼 생각해 보시면 이 경우에 만약에 A라는 부동산, 즉 채무자 소유 부동산이 먼저 매각이 됐다라는 거야. 그럼 이 경우에 후순위 저당권자가 이 B라는 부동산, 물상보증인 소유 부동산에 대해서도 대위를 한다는 것은 당연히 공평의 원칙에 합당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물상보증인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지금 을을 위해서 내 소유 부동산에 저당권만 설정해 줬을 뿐이야. 근데 을 소유 부동산이 마침 경매가 됐어. 매각이 됐어. 그럼 거기서 돈 받아가면 거기서 끝나는 거지. 갑자기 나의 소유 부동산에 대해서도 여기에 대위를 한다는 것은 그건 인정하지 않습니다. 공평의 원칙에 입각해 봤을 때. 그래서 이걸 우리 학설로 뭐라고 표현하냐면 물상보증인 우선설이라고 합니다. 물상보증인 소유의 부동산에 대해서 20회당을 통해서 대위를 한다는 것은 그건 합당치가 않다라는 거야. 아시겠죠? 예. 네. 자, 그러면 만약에요. 여기 물상보증인 소유 부동산에 후순위 저당권자 정이라는 애가 있습니다. 얘가 후순위 저당권자예요. 후순위 저당권자. 만약에 물상보증인 소유 부동산이 먼저 경매 들어갑니다. 들어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물상보증인 소유 부동산이 먼저 경매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예. 자, 그럼 경매 들어갔어요. 그러면 이 경우에 물상보증인은 아까 채무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물상보증인은 채무 없습니다. 그럼 채무가 없는 자가 경매가 들어가니까 대신 돈 갚아주는 꼴이 돼버린다, 그죠? 그럼 대신 돈 갚게 되면 지금 을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법은 공평이야. 나는 채무 없어. 채무 없는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돈 갚아준 거예요. 그러면 그 자에게 구상권 행사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즉 누가 누구에게 구상권 행사한다는 거지? 정이 누구에게요? 정이 누구에게? 아, 자식. 이렇게 써야 되겠네. 지금 소유자는 누구냐면 을이 소유자예요. 지금 소유자 누구라고요? 을. 얘가 누구라고? 채무자입니다. 채무자인데 지금 정이라는 사람은 물상보증인이에요. 물상보증인. 그 다음에 갑은 저당권자, 즉 채권자입니다. 채권자인데 이 정소유 부동산에 대해서, 즉 물상보증인 소유 부동산에 대해서 먼저 경매가 들어갔다 이 말이지. 그럼 얘가 지금 대신 돈 갚아준 게 돼버려요. 누구 돈을 갚아준 거야? 을 돈을. 그러니까 당연히 누구에게 구상권 행사하셔야 돼? 을에게. 누가 누구에게? 정은 을에게 구상권을 행사하셔야 됩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예. 네. 자, 따라서 지금 병이라는 사람은 을에게 구상권, 즉 돈 받을 권리를 가진다, 그죠? 근데 지금 여기에 후순위 저당권자를 제가 정이라고 했구나. 그럼 여러분들 왜 이걸 말씀을 안 해주셨어요? 제가 굳이 여러분 그래도 다 알아들으셨어요? 그럼 얘를 뭐라고 하셔야 돼? 자, 이걸 또 제이라고 하시네. 정을 또 제이. 또 정을 또 제이라고. 신박한데요. 네. 지금 여기 자,
지금 여기 정소유 부동산에 갑이라는 사람이 지금 선순위로 저당권 등기돼 있고, 그 다음에 무라는 사람이 후순위로 저당권 등기돼 있어요. 자, 그러면 무라는 사람은 지금 누구에게 돈 받을 게 있는 사람이에요? 잘 보셔야 돼요. 무라는 사람은 누구에게 돈 받을 게 있는 사람이죠? 정에게 돈 받죠. 얘 지금 저당권자라니까. 지금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누구에게 돈 받을 게 있는 사람이에요? 정에게. 그럼 얘 정에게 채권 가지고 있다, 그죠? 누가 누구에게? 무가 정에게. 그 다음, 정은 을에 대해서 아까 구상권 가지고 있다, 그죠? 예. 자, 그러면 이 구상권, 여러분 그거 아시죠? 자, 제가 물어볼게요. 예를 들어서 건물의 저당권자야. 그럼 건물이 간밤에 불타서 없어졌어요? 없어졌어요. 그럼 얘 지금 보험금 받을 게 있어. 그 보험금에 대해서 저당권자는 어떻게 합니까? 물상대위한다, 그죠? 물상대위라는 게 먼저 가져간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 경우에 무라는 사람은 지금 정이라는 사람은 이미 이 부동산은 매각이 되고 이제 없어져 버린 거지. 따라서 이 구상권에 대해서 무라는 사람은 물상대위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겠죠? 네. 자, 지금 요 내용이 이제 여러분들 시험에 출제가 됩니다. 자, 그럼 정리를 합니다. 아까 후순위 저당권자의 대위는 이시배당을 전제로, 동시배당은 대위라는 게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 그 다음 또 하나 요건이 있습니다. 뭐? 채무자 소유 부동산일 때만 후순위 저당권자가 대위합니다. 따라서 물상보증인 소유다라고 하면 대위할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 여기서 병은 대위 못한다 이 말이지. 아시겠죠? 요거 기억해 주세요. 자, 7페이지에 자료 7페이지 보세요. 거기 관련 판례 찾으셨습니까? 네. 자, 첫 번째 그 정리해둔 거 보세요. 민법 368조는 채무자 소유의 수개 부동산의 공동저당권을 설정한 경우 적용되는 규정이고, 그 민법 368조가 뭐냐면 후순위 저당권자의 대위입니다. 그 민법 368조가 그 앞에 나와 있어요. 그럼 전제 자체는 민법 368조, 즉 후순위 저당권자의 대위는 뭐를 전제로 한다? 채무자 소유 부동산임을 전제로 한다라는 거. 자, 그 다음에 거기 밑에 해설해가지고 화살표 나오죠. 내용 봅니다. 채무자 소유 부동산과 만약에 물상보증인 소유 부동산에 각 공동저당이 설정된 경우에는 각 부동산의 경매대가를 동시에 배당하는 때에는 채무자 소유 부동산의 경매대가에서 공동저당권자에게 우선적으로 배당한다라는 거. 무슨 이야기냐? 만약에 채무자 소유 부동산하고 물상보증인 소유의 부동산이 경매가 됐어요. 둘 다 경매가 돼서 매각이 됐어. 그러면 아까 물상보증인은 여러분 채권자에게 채무가 있어요, 없어요? 채무는 없어. 따라서 당연히 채무자 소유 부동산에 대해서만 배당을 해주는 것이 타당하다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네. 그 다음 거기 두 번째 해설 보세요. 두 번째 해설. 또 채무자 소유 부동산이 먼저 경매되어 공동저당권자가 위 경매대금에서 피담보 채권액을 모두 회수한 경우에는 물상보증인의 책임도 소멸하고, 이때 채무자 소유 부동산의 후순위 저당권자는 물상보증인 소유 부동산에 대하여 공동저당권자의 저당권을 대위 행사할 수는 없다라는 거. 아시겠죠? 예. 그래서 요거 지금 읽은 나머지 그 내용도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시고요. 요 내용 정리되셔야 됩니다. 공동저당이 생각보다 여러분들 시험에 자주 출제해요. 예. 그래서 올해도 출제 가능성이 상당히 유력하니까 정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항상 여러분 기억하실 것은 물상보증인은 채무자는 아니다라는 거. 채무자 아니다. 따라서 채무자 소유 부동산과 물상보증인 소유 부동산에 대해서 경매가 진행이 되더라도 일단 채무자 소유 부동산에 대해서 먼저 당연히 배당해 주는 거다. 그 다음 물상보증인 소유 부동산이 설령 경매가 됐다 하더라도 물상보증인 소유 부동산에 있는 후순위 저당권자는 얘는 아까 구상권이 있으면 물상대위 할 수 있다 없다? 있다라.
근데 반대로 여기 채무자 소유 부동산에 있는 후순위 저당권자는 대위할 수 있다 없다? 없다를. 얘는 채무자 아니니까. 그 내용. 자, 잠깐 쉬었다가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쉴게요.